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추가 개각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들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여당은 전 정부 때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할 인재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한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강 악화로 단식 장소를 실내로 옮겼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추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한 명씩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3개 부처를 동시에 교체 발표했거든요. 네. 두 분께서는 이번 개각의 의미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문책성 그 교체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기존의 장관들이 크게 뭐 흠결이 있었거나 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는 잼버리 그 파행에 대한 그 일말의 책임이 있고 지금 감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머지 두 장관의 경우에는 크게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 반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적임자. 기존 장관들도 뭐 나름대로 했지만 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지명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개각의 의미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국방장관은 의외의 일이 지금 최상병 사건 수사에서 벌어지게 돼가지고 야당이 탄핵 카드까지 일단 해임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탄핵까지 하는 것을 만지작거리는 순간에 오히려 야당의 허를 찔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탄핵 카드를 꺼낼 수도 없고 지금 조금 머쓱하게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최상병 사건 수사하고 밀접하게 영향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여가부 장관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리 폐쇄해야 되는 그런 폐지해야 되는 부처라고 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부득이한 것 같고요. 문체부 장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산자부 장관을 교체를 할 때 여의도 쪽에 교체 대상 1, 2, 3가 있었어요. 그때 2번이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문체부 장관도 같이 끼워서 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3명이 된 거고. 하여튼 여의도에 돌아다니던 얘기들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건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정권에 보면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물론 지어낸 얘기도 있지만 네. 상당히 많은 합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산자부 장관 1번, 2번 문체부 장관, 그리고 이제 3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3번 아무개 그래서 1, 2, 3는 이번에 간다 하는 얘기들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쪽집게처럼 맞았구나라고 판단이 돼서요. 예. 근데 가는 건 가는데 저는 좀 이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좀 새로 온 분들 지금 후보죠. 이 청문회 곧 열리고 이럴 텐데 청문회가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정말 시끄러울 것 같아요. 평가는 잠시 뒤에 또 함께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발표된 3명의 인사,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사실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포부 그리고 여야 대변인의 반응까지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습니다. 장관들에게 전사가 되라고 했다더니 전사 내각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기가 막힙니다. 개각을 발표하기 전부터 구한말 인사라며 묻지마 반대에 나서더니
이제는 꼬리 자르기, 영부인 인사라는 근거 없는 말들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정쟁을 유발할 생각밖에 없는 듯합니다. 예, 조금 전에 개각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두 분께 여쭤봤고요. 이제 면면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점을 좀 야당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야당은요. 근데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조치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긍정 평가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닥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3명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국방부 장관 인사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꼬리 자르기다. 예. 본인들이 탄핵을 추진하겠다 하니까 그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실제 진행된 거 보면요.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는 첫 보도가 나온 게 9월 5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최상병 사건 책임지고 해임시키지 않으면 그다음에 탄핵을 추진하겠다. 의총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게 9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시차가 있고요. 시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말이죠. 이게 민주당은 좀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탄핵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탄핵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쵸. 왜냐하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신원식 장관이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이종섭 장관 사표 수리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뭐냐면요. 이게 민간 경찰과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걸 왜 국방부 장관이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했느냐. 이게 직권남용이고 오버한 거고 그 법을 위반한 것이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 수사 단장이었던 그 박정훈 대령은요. 본인도 군 경찰이잖아요. 민간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누구에 대해서 누구는 기소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탄핵을 하게 되면요. 국방부 장관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박정훈 대령도 탄핵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탄핵을 해보면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사실상 대리해서 군을 지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쏴대고 저기 가갖고 푸틴 만나고 저러고 있는데 이 국방장관 공백 사태? 그러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요.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런데 이게 총선 즈음해갖고 이거 헌재에서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기각으로 나와봐요. 그러면 엄청난 민주당이 역풍 맞는 거죠. 예. 이게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사표 수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죠. 교체 대상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 좀 긴 빠지는 일이에요. 좀 머쓱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봐요. 다만 탄핵 카드를 이제 쓰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만약에 이번에 교체가 안 됐으면은 탄핵을 계속 추진했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논란이 물론 있죠. 예. 군 체계가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더군다나 분단 상황에서 안 된다라는 그건 수긍할 만한 얘기예요. 다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비리와 이 죽음이 잇달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군 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그 당시 난리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군의 사망 사고가 은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군 사법 체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자각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오히려 솔선수범을 해서 군 사법 체계를 바꾸고 군 사법 체계로 다룰 수 없는 것은 민간으로 넘기자라는 개혁 작업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시범 케이스입니다. 최상병 이 사망 사건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기도를 국방장관 등 지휘부가
말하자면 은근슬쩍 하려다가 걸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게 분단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공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에 일방으로는 수긍하면서도 이것은 한번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 대목은 좀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이 대목은 분명하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대통령이 됐건 새로 오는 장관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군 사법 체계를 어떻게 만든 건데 이렇게 허물어뜨릴 수 있느냐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쨌든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고 또 앞으로 뭐 어떤 이제 뭐 방사안에 뭐 기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뭐 대사나 대통령 특사가 고려된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는 있던데 이 부분은 그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바로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상으로 맞지 않고요. 예. 그 대목은 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장관을 여러 가지로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아마 분명히 예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여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조금 미안할 거고요. 이 최장병 사건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 지금의 이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를 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으로 과시를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이건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문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일단 그걸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MB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장관으로 쓰고 또 장관으로 또 다시 쓰고 하는 게 벌써 이게 지금 몇 번째인가요? 이조 장관 있고요. 장관급으로는 하여튼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아닌가요? 그리고 김영호 장관은 그 당시에 MB 때 통일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요. 비서관에서 지금 장관으로 올렸고 그래서 MB 때 출신으로서 장관급만 지금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문체부 장관은 다시 지금 기용이 된 거거든요. 15년 만인가요? 그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하겠고요. 만약에 잘 했으면은 해야죠. 할 수 있죠. 근데 이 유인촌 그 당시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책임을 사실은 져야 되는 사람인데 다시 이렇게 기용을 하면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들으라는 이건 뭐 명령인가? 라는 의심이 가도 그런 의구심을 제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뭐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장관도 아니고요. 그분은 한 15, 16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 정도라면은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모든 국민이 이 인사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재발탁했다. 이럴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한 번 장관하는 사람이 또 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다 하는 거는 저는 좀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음식도 어떤 거는 재탕이 더 맛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 저 부가요. 문화예술이 있죠, 체육이 있죠, 관광이 있죠, 또 언론 분야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박보균 장관은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러 분야 중에서 그래도 막 그 문체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문화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출신 장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봐도요.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의 그 허브라고 하는 헐리우드 보면 정치적으로 이 칼날을 보면 이제 진보 좌파 쪽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문화예술 분야가.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좀 더 새로운 사람을
고를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예, 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뉴 페이스를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 문화예술계 자체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이 선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았다라는 거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유인촌 이제 신임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MB 정부 때 3년 동안 하면서 예. 보통 이제 그 문화예술인 저분도 이제 배우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우 출신이 이제 이게 자유인이고 좀 막 그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조직 장악력이 뛰어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탤런트 출신이라는 거에 비해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났다라는 그런 강점이 이미 검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 박보균 장관보다는 더 그립감이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신현님도 지적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도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 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그거는 뭐 저는 어느 정권이나 그게 이제 아주 불법적으로 그게 이제 직권남용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불법 행위로 행동까지 옮겨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는지. 근데 당시에 뭐 그게 불법이었다면 이제 유인촌 장관도 당연히 뭐 형사처벌 됐겠죠. 거기까지 나간 단계는 아니니까. 그런데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요. 예. 문화예술계도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활동이 활발해지고 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씩 위축되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좀 없어져야 될 한국 정치의 좀 슬픈 자화상이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게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네. 단계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 MB 정부 때 그런 저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좀 원숙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번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해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변인을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하면서 그때 아마 예우 차원에서 보냈던 양성평등원장 뭐 이걸 해서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아마 청문회에서 본인 얘기를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뭐 확인되거나 뭐가 분명한 팩트가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아직 아니죠. 그래서 그건 좀 사람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최근에는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이후에는 공식 자리에는 아마 이제 비대위원, 국힘당 비대위원으로 등장을 했고 그때 방송 패널로 뭐 굉장히 많은 아마 여기도 출연을 했지 그렇습니다.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패널로 등장을 했죠. 거기서 아마 일반인들한테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 패널을 애를 많이 먹인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민주당 패널들이 기피하는 국힘 패널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것도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 전투성,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안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제 여가부가 뭐 본인도 그 인사에서 말했듯이 없어져야 될 부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걸 또 주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공격성과 전투성을 이 부서를 폐지하는데 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대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뭐 없어진다는 얘기 나오는 그 부처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지목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저는 그 없애는 게 그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가 돼야 되니까 오히려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지금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여가부는 계속 존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행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 빨리 동의해가지고 김행 후보자 저 장관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이 문제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은 예. 그 이제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여가부 네. 폐지는. 네. 그러면 뭐 김행 장관 그 당시 뭐 이제 장관이 돼 있겠지만요. 김행 장관은 그렇게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총선 말씀하셨으니까요. 총선 앞두고 용산 참모진들도 이제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는데 뭐 어떤 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개각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처럼 네. 이렇게 업무용 개각이 있고요. 네. 예, 업무 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개각이 있을 거고요. 총선 출마를 위한 총선용 개각이 있는데 총선용 개각은 저는 연말이나 돼야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아. 지금 예를 들어 장관 중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동훈 차출론이 나오니까 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수석 중에는 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정도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국정감사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쵸. 국정감사가 이제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국정감사 끝나면은 또 뭐 그 법안 또 예산 그래갖고 정기국회 끝나는 게 1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지금의 저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또 이제까지 좀 이렇게 협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엄청나게 이 방어를 잘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거를 국민들에게 그 국회, 정기국회 그 장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기국회 끝나기도 전에 뭐 총선용 뭐 개각이다. 예. 대통령실 개편이다. 네네. 이래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김 빠져버린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돼야지 되고 그 전에 이제 그 수석 밑에 급 있잖아요. 네. 뭐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일찍 내보내주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또 비교적 나이가 젊고 또 얼굴도 알려야 되고 또 지역구하고 많이 또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좀 일찍 내보내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네. 최소한 연말 수석급, 가까이? 수석급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또 특별히 주목하는 인물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인물은 대충 다 신 의원께서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지금 뭐 법적 데드라인은 3개월 전이에요. 총선 3개월 전인데 뭐 그때까지는 그렇게 촉박하게는 안 할 거고요. 하여튼 12월 초순까지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 되면은 나갈 사람들은 아마 급하게 보따리 싸가지고 다 나갈 것 같고요. 수석급, 뭐 비서관급 있고 지금 뭐 검사들도 이번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원래 8월 말에 있기로 됐던 인사였는데 조금 늦춰져가지고 지금 하여튼 9월에 인사가 있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그 검찰 인사를 보면은 대충 출마할 사람들이 많이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아마 누구는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 벌써 이제 이런저런 지금 뭐 명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연구소를 만든달지 뭐 아니면 지역에다가 뭐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거점을 만든달지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는 지금 253개 지역구에 보면은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벌써 눈도장을 찍고 다니고 있고요. 추석을 전후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역마다 아무개는 여기 나온대, 뭐 아무개는 안 나온대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추석 지금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눈도장 찍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당 상황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당 김기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대구 사저에서 한 70분 정도, 50분 정도 환담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총선 앞두고 좀 보수 진영에 대한 결집 행보에 나서는 건가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배경 어떤 것에 있을까요? 뭐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 사저에 들어가시고 나서 여당 대표가 인사한 적이 없죠.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단 간 거고 안부 엽죽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부인을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친박 무소속 연대라든가 뭐 심지어 친박 TK 신당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분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수의 그 심장부에서 보수 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를 팔아서 뭐 친박을 뭐 그런 사람은 진짜 친박 아니다. 이렇게 아주 명료한 메시지까지 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기현 대표가 그걸 노골적으로 가갖고 대통령께서 그것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정치는요 꼭 그 저런 자리에서는 꼭 스트레이트로 얘기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대충 압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어제 박 전 대통령이 화답한 게 총선 승리해야 된다. 그게 그 총선 승리해야 된다는 거에 그거 걱정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절대 그런데 뭐 안 할 거야.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제 만날 것 같은 이제 이야기가 오고 네. 갔거든요. 이거는 뭐 성사 충분히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요 이제까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래요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비영남 출신입니다. 아,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래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이제 영남과 관련이 있었는데 최초의 이제 비영남권.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이제 1년 한 4, 5개월 이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그 영남권에서 역대 다른 영남 출신 대통령에 비해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게 아닌가 이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철이 가까우면 네. 그 홍준표 시장이 했던 유명한 얘기 지게작대기라도 다 끌어모아야 된다. 지게작대기도 끌어모으는데 전직 대통령인데 이 어떻게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화합하는 모습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만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날 때가 된 거 보니까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로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정치인의 시계는 일반인의 시계보다 몇 달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은 지금 임박했고 일반인은 아이고 아직도 한 7개월 남았잖아. 그런데 정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추석이 되면은 마음이 급해지고 김기현 대표 움직이는 거 보니까 TK 쪽 지역 또 인접해 있는 PK 지역도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뭔가 지금 감촉이 됐구나. 이래서 지금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도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치인의 시기에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만남이 어떤 뭐 보수층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거라고도 보세요. 지금 TK 지역에서 국힘당이 가지고 있는 또 더군다나 윤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있는 TK 지역에 대한 설계와 현재 TK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약간 어긋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너무 크게 어긋나면은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좀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업인 강연 나서면서 활동 좀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MB 정부 인사, 지금 뭐 아까 전에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MB 정부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번 정부 안에서 MB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행 지금 후보자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변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뭐 MB 쪽 인사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두 분 전직 대통령은 보수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공도 있으면 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만 취하고 과는 우리는 뭐 떠안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두 분 전직 대통령이 한 것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더 개성 발전시켜야 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보완하고 극복하는 또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도 또 뭐 이제 선거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보수가 총 결집하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뭐 누가 봐도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모습 드러낸 것도 선거가 임박한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이게 더군다나 나타나는 것을 중소기업인들 모임에 탁 나타나가지고 뭐 기업 중요하다, 뭐 이제 경제 활동 이걸 한 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오지 여행을 하느라 여러분들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예. 오지 여행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처지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람 반성이 없구나. 이 사람 지금 전혀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고 뭐 때문에 단죄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일찍 내보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구나라는 실망감을 줬을 겁니다. 아마 분노를 느낀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진짜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이 표현은 저는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그 좀 박한적인 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본인이 그 수용생활 한 것을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뭐 오지 여행을 뭐 있잖아요. 오지 여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약간 비유적으로 나 지난 수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뭐 이제 감옥 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본인 마음에서는 그 정치 보복 이런 얘기가 튀어나올 텐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절제력을 갖고 한 건데 그 오지라는 거는 그냥 그 애써 무시하시고 그냥 여행이라는 거에만 그냥 해가지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뭐 근데 뭐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이 이제 단식 15일 차입니다. 건강이 좀 악화돼서 당 대표실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오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김계우 국민의힘 대표도 단식을 좀 중단하기를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단식을 하겠다. 지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그 이제 체포동의안 이게 이제 검찰이 뭐 빠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뭐 늦어도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를 단식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맞이하는 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단식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있었을지. 근데 지금 친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슨 검찰의 아가리에 뭐 우리 대표를 내줄 수는 없다 하면서 부결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가결표 찍으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안에 그 찬성한 사람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단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뭐 그 연민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더 사서 그 친명계의 의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 아니냐. 뭐 그런 거 저런 거가 좀 복잡하게 좀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도 찾아갔고 지금 굉장히 뭐 원로들도 계속 이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지금 뭐 국회 일정을 보면은 본회의 보고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좀 어려워 보여요. 3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18일 날, 20일 날 대표 연설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버티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오래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국회 일정,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까지
일정은 아직도 상당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식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몸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가서 단식 중단을 종용하고 권유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 있을 거고요. 예. 추석 전에는 대충 일정이 모두 다 끝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